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조선 후기 양란 이후의 여러 가지 사회 변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란 이후에 과연 조선 시대가 어떻게 변해돼 갔는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 나갔는가가 아마 이번 수업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가 아닌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이 양란 이후에 어떤 그 변화를 본다면 통치 체제가 과연 변화된 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통치 체제가 조선 전기에서 조선 후기로 넘어가게 되면서 어떻게 변화돼 갔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핵심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붕당 정치에 대한 여러 가지 모호성들 또는 한계성들을 많이 한번 지적해 봤습니다. 자, 이런 붕당 정치가 결국은 조선 후기에 여러 가지 사회 변화를 갖다가 만들게 되는 하나의 요인으로 이제 작용했다고 이제 볼 수도 있겠죠. 자, 이 붕당 정치가 전개되면서 정치 구조적인 면에서 본다면은 비변사의 기능이 강화되고, 또 하나는 언론 3사의 기능이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 이제 붕당 정치가 가지고 있는 정치 구조 변화에서 가장 크게 작용했던 요인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 비변사 같은 경우는 16세기에 중종 때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진족이라든가 앞서 말씀드렸던 왜구들의 침략을 갖다가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이런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설치되었던 임시기구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는 비변사의 기능을 본다면 주로 군사 문제를 갖다가 다루는 그런 기능이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군사 문제 정통했던 당시 정승들 중심으로 해서 재상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운영이 되었던 임시 회의체 기구였다고 이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임진왜란 이후에 국가 위기 상황을 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이제 수립하게 이제 되는 과정에서 고위 관료들이 합자는 기구의 필요성을 이제 절감하게 되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비변사를 통해서 이제 나타나게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본다면은 초기의 비변사의 그런 그 구성을 본다면은 주로 재상 중심이었었는데, 임진왜란 이후에 오게 되면서부터 고위 관원들도 참여하게 되는 모습을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본다면 비변사의 기능이 구성원도 확대되어 나갔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선 후기 이 비변사의 구성을 본다면은, 임진왜란 이후에는 본다면은 전직 현직의 정승을 비롯해서 어떤 공조를 제외했던 오조의 어떤 판사라든가 또는 참판들 또는 각 군령의 대장들 또는 대제학 또는 강화 유수까지 포함해서 상당히 광범위하게 이런 구성원들이 확대되어 갔다 볼 수가 있겠고, 이들이 결국은 국가를 갖다가 정무를 주도하는 기능으로서도 강화되는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면에서 본다면은 비변사의 기능은 말씀드렸듯이 삼정성 외에 고위 관료로 확대되었고, 그 기능도 초기에는 군사 문제를 다뤘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외교 문제라든가 재정이라든가 사회라든가 또는 인사 문제까지 모든 정무를 총괄하게 되는 기능으로 확대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전란이 끝난 다음에는 전란을 갖다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런 어떤 정치적인 어떤 대안이라든가 대책을 갖다가 효율적으로 대체하기 위해서도 이러한 그런 비변사 기능이 확대됐다고 볼 수가 있겠고, 또 붕당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데 있어서도 비변사를 통해서 여론을 흡수했다고 앞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러면서 본다면은 적어도 비변사의 구성과 기능이 임시기구로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확대되고 강화되고 그 조직이 유지되어 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비변사 기능이 강화된다면 결국은 먼저 왕의 권한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권이 약화되고, 또 의정부와 육조 중심의 어떤 기본적인 정치 구조가 사실상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변사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국정이 의사결정이 되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 빈번하게 조선 후기에 나타나는 정치 구조의 가장 핵심적인 변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그 비변사 기능이 결국은 대원군 때 와서 이제 폐지되는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겠고, 그러면서 본다면 19세기 때까지 이런 비변사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이제 3사의 언론 기능이
변질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예, 이 삼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왕이라든가 여러 가지 언론을 통해 가지고 어떤 그 비리라든가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감찰기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견제 기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러한 기능들이 붕당 정치를 통해 가지고 완전히 변질되어 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사는 이 각 붕당의 어떤 이해관계를 갖다가 대변하는 것에 중점을 맞췄다 볼 수가 있겠고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공론이라는 것도 결국은 상대 붕당을 갖다가 비판하거나 아니면 자기 붕당의 세력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이용하는 것이 언론기관이 삼사가 변질되고 났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붕당의 대립이 격렬하게 강화돼 나가고 또 이런 것들이 이제 정치를 혼란하게 가져오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숙종 때에 이르러서 또는 영조 정조 때에 이르러서 새로운 정치 모델로서의 탕평 정치가 시행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조선 후기 들어서 정치 구조가 나타나는 변화. 한마디로 요약한다면은 비변사의 기능의 강화와 또는 삼사 기능, 언론 기능의 변질 이걸로 해서 새로운 정치 구도로 나타나는 것이 탕평 정치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경우를 통해 가지고 결국은 영주와 정초 시대 오게 되면서 붕당 정치가 완전히 이제 혁파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붕당 정치는 자, 영조 정조 사후에는 또 세도 정치라는 또 다른 정치 모습으로서도 나타나는 그런 것도 이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정치 구조 변화에 이어서 이제 군사 조직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이제 변화를 많이 가져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기존의 체제에서 어떤 국방이라든가 어떤 국경 방위가 제대로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위 중심의 어떤 그러한 조선 초기의 중앙군 조직 자체가 16세기에 이르러서는 상당히 이제 변화돼 나가는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 오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궁궐과 또는 왕성 일 수비하는 것이 기본적인 기능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능이 16세기에 이르러서 제대로 작용하지 못했고 결국은 임진왜란 초기에 어이없이 이러한 패전의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패전의 경험을 하게 되면서 조선에서는 정부에서는 이런 체제로서 군사 조직을 계속 끌고 갈 수 없는 거죠. 그러면서 새로운 군대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고 또 왜군을 물리치기 위한 효과적인 군대를 갖다가 어떻게 편제할 것인가 또 군사 훈련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새로운 대안을 이제 모색하게 이르렀던 것입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이제 나타나는 것이 새로운 군제 편제로서 훈련도감이 이제 설치가 되는 거죠. 그리고 훈련도감의 군병이 삼수병으로서 이제 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들 같은 경우는 상시 군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하나는 직업 군인으로서의 성격을 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이 이제 조선 전기와 상당히 다른 차원이었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훈련도감 외에도 사실 이제 대외적인 관계라든가 왜냐하게 되면 이 여진과의 관계라든가 또 국내 정치 또는 정세 변화에 따라 가지고 새로운 또 군사 체제가 변형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본다면은 후금과의 항쟁 과정에서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군제가 편성이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주로 이제 효종이라든가 이런 관계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용청이 새로 만들어지게 되고 그다음에 총룡청이 만들어지고 수호청이 새로 설치가 되게 되면서 북진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에 이제 기반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숙종 때 오게 되면서 금위령이 새로 추가되면서부터 17세기 말에 대해서는 오군영의 체제로서 군대 편제가 바뀌어져 나가고 있는 거죠. 자, 조선 전기에서 본다면은 오위 체제에서 조선 후기에 오게 되면서 점차적으로 오군영 체제로 바뀌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제 오군영 체제 같은 경우는 붕당 정치에 있어서 또 한계가 본다면은 이 붕당 특히 서인 정권의 군사적인 기반이 되었다는 것도 좀 한계라고 이제 지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중앙군에 이어가지고 지방군 같은 경우도 방어 체제가 이제 변화되어 나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초기 같은 경우는 조선 초기에서는 진관 체제라는 것이 이제 이루어져 왔었는데 이 진관 체제를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외적의 침략을 제대로 막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대안으로서의 어떤 지방군 체제가 만들어진 것이 16세기 후반이라서 재승방략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재승방략 정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유사시에 필요한 방어처에 각 지역의 병력을 동원해서 이 중앙에서 파견했던 관리가
이 지위를 갖다가 체계하는 것이 바로 재승방략 체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진관 체제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지방관이 군사권을 가지고 있어서 유사시에 지휘권을 행사했었던 거였었는데 이제는 중앙에서 파견했던 지방관이 파견했던 그러한 장수가 모든 지휘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 좀 달라졌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조선 전기에서는 진관 체제였다면 조선 후기에 들어와서는 재승방략 체제로 바뀌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 또 이 진관을 복구하게 되면서 서고법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이 서고군 체제로 좀 바뀌어 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서고군의 이제 구성을 본다면은 위로에서부터는 양반서부터 아래로부터는 로비에 이르기까지 전부가 참가해서 편제게 되는 그런 상시에서는 생업에 종사하고 있지만은 유사시 향촌 사회를 지키기 위해서 또는 적이 침입했을 때는 이런 서고군 체제로 동원되는 것이 새로운 군 체제로 볼 수가 있는데 어느 면에서는 조선 전기에서 봤던 잡색군과 유사한 체제가 바로 이 서고군 체제가 아니었었는가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양반도 노비와 같이 군대 편제가 되다 보니까 양반들은 굉장히 꺼려하는 모습들이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서고군 체제 같은 경우는 뭐 양반 써서 노비까지 전체가 편제되는 어떠한 예비군 성격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한편으로서는 양반들이라든가 어떤 중인들 계급에서는 가급적이면 참여하지 않고 주로 평민이라든가 상민들, 노비들 중심으로 해서 편제되게 되는 이 한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또 서고법의 어떤 문제점이 아닌가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전시 체제를 지내게 되면서 또 수치 체제에 대한 것도 여러 가지 이제 변화되는 모습을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수치 제도가 이제 개편되게 되는 건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게 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경제 구조가 많이 변화가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신분 제도가 동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수치 체제 같은 경우도 자연스럽게 개편되어 나갔다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조선 후기 들어오게 되면서부터는 지주제가 좀 더 강화되어 나가고 있고 자 이렇게 되면서 다수의 농민들이 토지를 잃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호라든가 임금 노동자가 전락하게 되는데 주로 소작농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임금 노동자가 되고 또는 또 과중한 세금을 갖다가 물리게 되니까는 농민들 같은 경우는 생존조차도 어렵게 되는 그런 경우에 처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조선 정부에서는 이런 농민들의 불만을 갖다가 완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수치 제도를 개혁하고 이 수치 제도라는 것은 간단하게 얘기하게 되면 세금에 대한 어떤 그런 조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가중하게 느꼈던 세금을 갖다가 약화시켜주는 이러한 수치 제도가 개편되어 나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이 농민들을 보게 되면 수치 제도 보게 되면 크게 전세와 공납과 군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전세는 전세 같은 경우는 영정법으로 대체하게 되고 그리고 공납은 대동법으로 바뀌게 되고 그리고 군역 같은 경우는 균역법으로 바뀌게 되면서 가난한 농민들에게 부담을 줄여주는 대신에 이제 지주들에게 오히려 부담을 좀 더 증가시키는 오늘날에 본다면 부자세와 같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조선 후기 시대의 세제의 개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는 그 운영상에서도 본다면은 농민들에게 크게 혜택이 없었다는 그런 또 문제점을 또 가지고 있는 거죠. 또 향촌 지배 방식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제 변화가 많이 나타난다 볼 수가 있는데, 자 수령과 향리들인 농민들의 수탈이 점차적으로 많이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자 사족이 향촌 자치를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는 사족들이 통제하에서 향촌에 지배하는 방식이 수령과 향리들 중심에서 바뀌었다 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족 중심의 지방 통치 향촌 지배 체제가 붕당 정치가 점차적으로 무너지게 되면서부터 수령과 향리 중심으로 바뀌어가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향촌을 지배하게 되는 것은 수령과 향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 수령과 향리들 같은 경우는 농민들의 수탈에
농민들은 이들의 수탈의 대상이 되는, 그래서 수탈이 심해져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수탈이 심해지게 되니까 농민들은 그 지역에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살았던 삶의 터전을 두고 다른 곳으로 이주하거나 이탈하는 현상이 많이 나게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탈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 호패법을 갖다가 또 강화시켜 나가고 있고, 또 5집을 하나로 묶어두는 오가작동제를 갖다가 좀 더 강화시켜 나가는 모습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의 차이점이 적지 않게 나타난다 볼 수가 있는데, 이 수치제도 개편에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본다면은, 자, 조선 후기 들어와서 전세는 자 영정법, 그리고 공납은 대동법, 그리고 군역은 균역법으로서 바뀌어 나가면서 농민의 어떤 세금 부담을 좀 완화시켜 주려고 했었다. 그러나 이런 것이 실제적으로 크게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었다는 한계성, 이다 볼 수가 있겠고, 또 향촌의 지배 방식 보게 되면 그동안의 사적 중심의 어떤 그 지배 체제가 수량과 향리 중심 체제로 바뀌어가고, 이런 것들이 결국 농민들을 갖다 수탈하게 되는 또 하나의 변수로 작용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농민들이 농촌을 이탈하게 되니까 농민들을 묶어두기 위해서, 농촌에 묶어두기 위해서 호패법, 그리고 오가작동제가 좀 더 강화되는 그런 모습이 조선 후기에 나타나는 또 하나의 변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쟁의 격화와 탕평정치, 우리가 탕평정치에 대해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탕평정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붕당정치가 가지고 있는 한계성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 또 하나의 정치 구조의 또는 정치 어떤 변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붕당 정치의 병질 보게 되면, 원래 이 붕당 정치라는 것은 균형과 견제를 통해서 책임 정치를 하고자 했던 것이 사실 붕당 정치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요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긍정적인 요소보다는 오히려 점차적으로 붕당 정치가 심화되게 되면서 부정적인 요소들이 점차적으로 많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그 3사의 변질에서도 이제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이런 붕당 정치의 폐해성이 어떤 균형적인 것이 깨지게 되게 되면서 하나의 붕당이 정치를 갖다가 전형하게 되는 독재 정치로서의 변화가 되어 나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붕당이 정권을 독점하게 되는 일당 전제화 추세가 나타나게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인조반정으로 해서 정권을 잡았던 서인이 이러한 전제 정권의 어떤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볼 수가 있겠고, 이런 서인들 같은 경우는 정책의 수립이라든가 상대 붕당에 대한 탄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따라서 자, 노장 세력과 신진 세력 간의 갈등이 깊어지게 됨에 따라서 노론과 소론으로 분화되어 나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서인들이 어떤 노론과 소론으로 분화되었었고, 우리가 앞에서 한번 살펴서 본다면은 이 동인 같은 경우에는 남인과 북인으로 분화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색 정당 붕당하게 되면은 남인과 북인, 또 노론과 소론 이렇게 상대적으로 이제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됨으로 해서 이제 남인들은 정권에서부터 사실상 이제 배제돼 나가고, 점차적으로 노론 중심으로 전제 독재 정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붕당 정치의 변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도 보게 되면 역시 또 이제 왕은 나름대로 또 이제 왕권을 좀 더 강화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왕들 같은 경우는 자신들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떠한 붕당을 이제 활용하기보다는 오히려 외척이라든가 아니면은 친인척을 갖다가 또 활용하게 되는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해가지고 외척이라든가 친인척의 정치적인 비중이 점차적으로 커져가는 모습도 이제 사실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또 사회 경제 변화도 많이 일어난다고 볼 수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돼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전까지만 해도 자급자족의 사회였었는데, 이제는 잉여 상품을 갖다가 매매 또는 판매하게 되는 상품 경제가 점차 발전하게 되고, 이러한 상품 경제가 발전하게 되면서 경제적인 어떤 집중이 강화되어 나간다는 거죠. 이 경제적인 집중이 정치 집단과 결합이 되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회 경제 폐단적이 점차적으로 커져 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향촌 사회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지주제와 신분제가 동료됨에 따라서 사적 중심의 향촌 지배가 점차 어려워지게 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붕당 정치 기반이 사실상 무너지게 되고 이름을 인해 가지고 새롭게 대두되는 것이 바로 탕평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탕평론을 중심으로 해서 탕평 정치가 취해져 간다 볼 수가 있겠는데, 자, 탕평이 가지고 있는 원래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는 거죠. 자, 탕평이란 것은 원래 서경에 나오는 의미라고 볼 수가 있는데, 서경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임금의 정치가 한쪽의 편을 들지 않고 사상이 없으며 당을 이루지 않는 상태에 이르는 것이 바로 탕평이다. 그래서 골고루 인재를 등용해서 쓰는 것이 사실 탕평이 가지고 있는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붕당 정치의 변질로 인해 가지고 사실 이제 왕권이 어떠한 토들에서 정치의 중심이 서고자 하는 것이 탕평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면에서 본다면 탕평론이라는 것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하나의 일환으로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세력 균형을 통해 가지고 왕권을 갖다가 강화시켜 나가고자 하는 것, 이런 것이 결국은 탕평론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탕평론은 숙종 때부터 점차적으로 이제 대두되기 시작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숙종 같은 경우에는 자, 이런 탕평론을 갖다가 내세우게 되고 있죠. 자, 숙종은 정치적 균형 관계를 재정립할 목적으로 인사 관리를 통해서 세력 균형을 유지하게 되는 탕평론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군왕과 왕과 신하가 한 마음으로서 유학이 갖추고 있는 정의와 덕행을 숭상하게 되면은 인사 관리는 공정하게 되지 않겠는가. 이름으로써 붕당 간의 갈등이 자연히 해소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 이 숙종의 탕평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숙종령의 탕평론 같은 경우에는 명분적인 논에서만 이루어졌고 실제적으로서는 이런 탕평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숙종 때 숙종은 탕평론을 내세웠지만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오히려 붕당의 폐활성이 좀 더 크게 대두되는 모습도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영조와 정조 시대에 의해서 탕평 정치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영조의 탕평 정치에 대해서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자, 영조는 앞서 있었던 여러 가지 어떤 그 붕당의 폐해성을 직접 경험을 했던 임금이었었죠. 그래서 이 즉위하자마자 탕평의 교서를 갖다가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지러운 전국을 바로잡기 위해서 노론과 소론을 갖다가 번갈아 가게 되면서 등용하게 되면서 이런 전국을 안정시키고자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오히려 전국이 불안하게 되는 요소로 작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조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또 노론의 정권에 반대하기 위해서 이인자난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 이인자난이 일어나게 되면서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영조의 탕평 정책은 또 새롭게 바뀌어 전환되어 나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영조 같은 경우는 이인자난을 계기로 해서 붕당 간의 관계를 다시 조정하고 왕과 신하의 사이에서 의리를 확립할 필요가 있음을 절감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과 신하가의 관계를 갖다가 새롭게 설정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영조의 탕평 정책의 새로운 변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 이 붕당을 없애는 것이 왕의 어떤 권한을 다시 세우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 영조의 논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조 같은 경우는 왕의 논리를 세우기 위해서 새로운 탕평파를 갖다가 등용하게 되고 이 탕평파를 중심으로 해서 전국을 운영해 나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제 상당히 이제 붕당이 좀 더 해소되고 약화되는 모습이 영조 시대 때 나타난다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영조는 붕당의 뿌리를 없애기 위해 가지고 가장 먼저 해결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살림의 제거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살림하게 되면 붕당의 여론을 조성하게 되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고 이들은 주로 서원과 지방의 사력을 중심으로 해서 여론을 형성해 나갔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살림을 제거하는 것이 일단 탕평책의 첫 번째 원리가 아니었겠는가. 그래서 살림을 없애는 것이 그리고 이 살림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이런 살림 또는 붕당의 근거지라고 할 수가 있는 서원을 대폭 좀 정리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서원을 대폭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서원을 대폭 정리하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대원군을 많이 상징하고 있지만은 이 영조 같은 경우도 탕평 정책 또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가지고 서원을 정리하게 되는 대표적인 업적으로도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하나는 이조 전령이라는 권한을 갖다가 좀 더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이조 전령이라는 것은 인사권을 갖다가 책임지고 담당하고 있는 자리였었기 때문에 이 인사권을 어느 붕당에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붕당의 세력 관계가 달라져 나간다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본다면 자, 이조 전령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을 약화시키는 것도 정조의 하나의 그 탕평 정치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이러한 이제 왕이 전국의 운영이라든가 주도권을 끌고 나가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점차적으로 탕평 정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러면서 본다면 정치 권력 구조가 왕과 그리고 탕평파의 대신 어떤 균형적인 감각에서 영조의 탕평 정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처럼 이제 영조는 어느 정도 탕평 정책을 통해 가지고 왕권이 안정이 되자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민생 안정이라든가 산업 진흥을 위한 개혁을 이제 추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 추구했던 개혁 과정을 보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는데, 첫 번째는 백성들의 어떤 그러한 군역을 갖다가 경감시키기 위해서 군역법을 갖다가 시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 이 군정 같은 경우도 대표 이제 정비를 하고 있는데, 이 훈련동합이라든가 금영이라든가 의영청 이 세 군문으로 하여금 도성을 나누어서 방위하게 하는 체제를 갖추었다 볼 수가 있겠고, 또 가혹한 형벌을 폐지하고 또 사형제에게는 삼심제를 하게 되는, 오늘날과 같은 이런 삼심제를 하게 되는 것도 새롭게 엄격히 시행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런 사회적인 변화를 통해서 법이 상당히 많이 변화를 가지고 왔었는데, 이런 걸 정리를 통해 가지고 속대전을 이제 새로운 법전을 편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경국대전이 영조 시대에 오게 되면 속대전으로서 새롭게 편제가 돼서 어떤 법률이 통일되어 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영조 같은 경우는 이제 탕평청의 붕당 정치의 폐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한 것은 아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면에서는 왕권이 전개처럼 안정적으로 강화되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영조의 어떤 그런 그 탕평책 같은 경우는 왕과 탕평파 대신 간의 균형적인 조화를 통해서 탕평 정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본다면 일시적으로 어떤 탕평 정치가 좀 이루어지지 않았었겠는가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영조의 탕평 정책은 사실 이제 정조에 와서 또 이제 나름대로 안정화되고 탕평 정치의 새로운 모습을 또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정조가 임금이 되는 경우도 상당히 드라마틱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아버지 사도세자를 통해 가지고 시파와 벽파의 붕당을 직접 경험했던 또 바로 또 정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걸 통해서 정조 같은 경우는 영조보다도 좀 더 강력한 탕평 정책을 추진해 나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조 같은 경우는 각 붕당의 주장이 옳은지 그른지 명백히 가리는 적극적인 탕평책을 취했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조 때 세력을 키워왔던 척신이라든가 황건을 갖다가 제거해 나가는 모습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름을 통해 가지고 정조 때, 영조 때 정치를 담당했던 노론 또는 소론의 일부 세력과 그리고 이제 이 정치에서 배제되었던 남인 계통을 갖다가 중령해서 골고루 이런 탕평 정책을 취해 나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본다면 궁극적으로 붕당을 없애고됐던 정조 같은 경우는 각 붕당의 입장을 떠나서 붕당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의리와 명분에 합치되고 능력 있는 사람을 등용하게 되면서 왕권을 강화시켜 나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면에서는 이런 것들도 왕의 친위 세력으로 또 형성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또한 이러한 붕당의 어떤 폐해성을 갖다가 또 해결하기 위해서 규장각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 규장각은 붕당의 비대화를 막고 자신의 권력과 정책을 뒷받침할 수가 있는 강력한 정치 기구로서 육성시켜 나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앞서 살펴봤던 세종 때의 집현전, 그리고 정조 때의 홍문관, 그리고 성종 때의 홍문관, 그리고 정조 때의 규장각이 같은 어느 면에서는 또 왕권을 또 안정화시키는데
기여했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신진 인물을 갖다가 등용시키기 위해 가지고 초계 신문제를 갖다가 실시한다거나 또는 왕이 초월적인 군주의 역할을 담당해야 된다. 사실 그 이전에 유교적인 면에서 본다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유교에서 본다면은 사대부가 학문을 통해 가지고 그 학문을 왕을 가르치고 그리고 왕이 백성을 교화하는 것이 일반적인 유교의 정치 체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조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군주가 사대부를 갖다가 가르쳐야 된다는 그런 입장에서 초월적인 군주의 어떤 탕평 정책을 취해 나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스승의 입장에서 사대부를 갖다가 양성하고 재교육시키고자 하게 되는 그러한 탕평제, 독특한 이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정조의 탕평 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또 정조는 자신의 왕권을 강화시키고 또는 친위 부대를 갖다가 만들기 위해서 장용령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군영 간의 독립성을 약화시키고 병권을 장악함으로 인해 가지고 왕권을 뒷받침할 수가 있는 군사적 기반을 마련하는 이것이 바로 장용령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정조의 왕권 강화 정책의 하나라 볼 수가 있겠고요. 또 기본적으로 정조는 수령이 9년 단위 향약을 직접 주관하게 하여서 지방 사립의 영향을 줄이고 그리고 수령의 권한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향약이라고 하게 되는 것은 유향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종의 자치기구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러한 유향소의 자치기구는 지방에 있는 사족들, 그러니까 사림의 어떠한 그 토대가 될 수가 있는 어떤 그러한 것이 바로 이 유향소였었는데 이런 사족들이 지배해왔던 유향소를 이제는 수령이 직접 관장하게 하는 그러면 가지고 수령을 통해서 이 사족들이 지방 통치에서 배제시키고자 하는 것이 바로 정조의 지방 행정 또는 조직의 강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름으로 인해서 그동안까지 지방 사족의 향촌 지배력을 사실상 억제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 또 수령을 통해서 백성을 직접 통치하는 국가의 통치력이 강화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정치 질서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붕당 정치 패성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됐었지만은 자, 정조 사후에는 또 새로운 정치의 어떤 문화가 나타나는 것이 세도 정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정조 같은 경우에는 왕 중심의 어떠한 탕평 정치를 취해왔었는데 이 정조 사후에 어떤 순조가 왕위를 이어받으면서 왕의 그 집중되었던 그런 탕평책을 취할 수가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름으로 인해 가지고 탕평 정치는 사실상 정조 때에서 끝나게 되고 순조 때 들어와서 새로운 정치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세도 정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순조 같은 경우는 11살 나이에 즉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직접 통치하기보다는 영조의 계비였던 정순황후가 수렴청정을 통해 가지고 대신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벽파 세력들이 정권을 이제 주도하게 되고 이들이 당시에 천주교 세력들이 점차적으로 확산되어 나게 되니까 정책 이용을 통해서 신유박해를 통해 가지고 정조가 키워놨던 규정각이었던 그런 세력들을 갖다가 제거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정조가 키워놨던 장용령을 혁파하게 되고 오히려 훈련 동험을 갖다가 정상화시키는 그러니까 정조가 이뤄놨던 탕평 정책을 오히려 이제 바꾸는 그런 모습을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순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순조에 자, 정순황후가 죽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순조의 외척이었던 이 김조순이 중심으로 해서 정치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를 갖다가 세도 정치라고 하고 있습니다. 외척들이 정치에 간섭하게 되면서 왕권을 약화시키는 것이 일종의 이제 세도 정치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순조 때에는 안동 김씨 일파들이 세도 정치를 담당하게 되고 그리고 순조에 이어서 즉위하게 되는 헌종 때에서는 풍량 조씨들이 외척 세력들이
득세를 하게 되고 다시 또 이제 철종 때 오게 되게 되면 안동 김씨들이 득세를 해서 세도 정치를 해 나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도 정치를 본다면 순조 때에는 안동 김씨, 그리고 헌종 때에는 풍량 조씨, 철종 때는 다시 안동 김씨의 이런 외척의 어떤 권력을 독점하게 되는 그런 모순점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세도 정치의 권력 구조에서 본다게 되면 정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중앙 정치를 주도하는 정치 집단을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소수의 가문 출신으로 좁아지게 되고 이런 것들이 정치 기반을 약화 또는 축소시키게 되고 여론을 갖다가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모순이 계속 심화되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세도 정치의 폐단 그리고 어떤 그 정치가 올바로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들이 끊임없이 이어져 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권력 구조를 본다게 되면 정입품 이상 고위직만 정치적 기능을 발휘하고 그 이하의 관리 같은 경우는 실무를 담당하게 되는 행정실무의 조직으로서 바뀌어 나갔다는 거죠. 사실 조선 전기 때까지만 해도 이런 국가 정치의 기능을 담당했던 것은 정오품 이상 당상관이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5품 이상의 당상관에서 이런 세도 정치에 오게 되면 정이품 이상으로서 어떤 국가 의사 결정을 결정하게 되는데 어떤 권력의 한계성, 독점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간다고 볼 수가 있겠고,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의정부기능이라든가 육조 기능이 완전히 이름만 남게 되고 아까 붕당 정치 때 그 기능이 강화되었던 비변사 기능만 점차적으로 강화되어 나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 보게 되니까 이 비변사의 어떤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중요한 자리 같은 경우는 거의 다가 유력 가문 또는 세도 정치를 담당했던 인물들이 차지하게 돼 간다 볼 수가 있겠고, 이들은 올바른 정치를 취하기보다는 자신들의 권력 사적인 이유로 이익을 추구하게 되는데 활용하게 되가는 이런 폐단성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세도 정치의 폐단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세도 정치의 폐단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인 통합을 이루지가 못했다는 것입니다. 권력을 독점하게 학점을 해놔 가지고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반 여론이라든가 이런 어떤 사회 통합에 상당히 소홀하게 되고 이런 것이 실패하게 됐다 볼 수가 있겠고, 또 조선 후기에 들어오게 되면서 지방사회에서는 이제 상당히 상인들, 이 상품 화폐 경제를 통해서 상인들이 형성이 되게 되고 또 분홍들이 형성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인과 분홍을 통치 집단으로 포섭을 해 들어갔어야 되는데 포섭하지 못하는 한계점, 오히려 그들 갖다가 수탈의 대상으로 삼고 오히려 저항하게 되는 그러한 세력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지방 수령의 자리를 갖다가 상품화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각 매직 그리고 돈으로 관리 자리를 샀기 때문에 농민을 갖다 수탈하게 되는 이러한 반복성 때문에 조선 후기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밀란이 나타나게 되는 것도 이런 세도 정치가 가지고 있는 한계성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조선 후기의 이제 대관계에 대해서 한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조선 후기는 청과의 관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조선 전기에는 명과의 관계를 통해서 친밀한 사회 관계가 형성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 들어오게 되면서 청과의 관계에서 본다면은 명분적인 면에서 본다면 사대 관계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실질적인 면에서 본다면 상당히 청나라를 갖다가 배척하고자 하게 되는, 오히려 북벌론까지 일어나게 되는 이런 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에 대해서 상당히 적개적인 어떤 그러한 것이 여전히 이어져 갔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청나라에 대한 북벌론이 당시에 이제 보편적인 사회적인 흐름이었었지만 그런 가운데 있어서도 청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변화되어 나가는 모습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청나라의 사신을 갖다 연행사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청이라고 하게 되면 만주족이라 그래서 멸시 또는 크게 보잘것없는 문화로 받아왔었는데, 실제적으로 청에 가서 봤더니 청의 문화가 상당히 발전돼 있다는 거죠. 이 청나라 같은 경우는 이미 서양의 문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받아와서 상당히 선진 문화가 형성되어 있었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동안은 무시해 왔었는데 이제는 이걸 좀 더 수용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게 되는 북학,
의미들이 점차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조선 후기에 들어오게 되면 신라로서 북학파들이 형성되어 나간다 볼 수가 있겠고, 또는 여러 가지 서양 문물을 갖다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그러한 요소로 이제 작용되어 나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청나라에 대한 인식이 초기에서는 적어도 좀 적대적인 관계, 저항적인 관계, 이런 관계에서 이제 후기를 갈수록 점차적으로 청나라와 관계 개선을 통하고자 하는 그런 묘소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청나라가 만주에서 중국 대륙을 차지하고 나서 수도를 북경으로 옮기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만주 지대를 갖다가 봉금 지대로 만들고 있습니다. 아무도 사람이 살지 못하게 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과정에서 이제 우리 조선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만주 지역을 건너가기 위해서 만주를 이제 개척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과연 이 만주 지역이 누구 땅이냐는 소유권 문제가 좀 이제 분쟁이 되게 되는데, 이런 걸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 1712년에 청나라와 조선이 함께 이 만주 지역, 백두산 지역을 갖다가 일대를 답사하고 나서 백두산 정계비를 이제 세우게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서쪽으로는 압록, 동쪽으로는 토문이라고 하는 것에 해석상의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 국경 문제 분쟁이 있었었고, 이런 것들 청나라와 끊임없이 이어져 갔었는데 1905년에 우리가 일본의 어떤 그 외교권을 빼앗기게 되므려 가지고 청나라 일본 사이에 간도 협약을 맺게 되므려 가지고 사실상 만주는 우리 영토에서 사라지게 되는 그러한 또 한계성도 이 청구의 관계에서 우리가 변화 관점에서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끝으로 이제 일본과의 관계를 한번 살펴본다면은, 자, 일본과의 관계는 임진왜란 이후에 사실상 단절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일본에 있었던 새로운 독국가와 이 체제에서는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고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조선과의 관계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독국가 막부 정부에서는 조선 정부에게 여러 가지 어떤 그 교류를 갖다가 화해를 갖다가 이제 요구하게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국교 제기를 요구하게 되는데 조선에서는 그렇다고 마냥 이걸 갖다가 단절시킬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일본의 정세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 그리고 일본에 잡혀갔던 포로들을 갖다가 다시 귀환시키는 작업을 하게 되죠. 이런 것이 일정한 성과가 이루어지게 되면 가지고 일본과 기후 조약을 통해서 부산포에다가 다시 외관을 갖다가 설치해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일본과 우리나라 외와 어떤 그 교섭을 허용하게 되면서 무역 관계가 새롭게 형성되어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러한 또 국교가 재개됨으로 가지고 조선에서는 일본의 통신사를 갖다가 파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607년서부터 1811년까지 12번의 통신사를 갖다가 파견하고 있습니다. 이 통신사 같은 경우는 적을 때는 300명, 많을 때는 400 내지 500명 정도의 어떤 그런 구성원이 있었고, 일본에 파견됐을 때는 국빈의 예우를 받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일본에서는 이들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선이 가지고 있는 선진 문화 또는 선진 학문, 또 기술을 배우고자 하는 것도 중요한 목적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다면 통신사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라는 것은 단순한 외교 사절뿐만 아니라 이 외에도 일본의 조선의 선진 문화를 갖다가 파견시켜주는 또는 전파시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 바로 또 통신사의 큰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한일 관계에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독도 문제가 또 이제 새롭게 이제 대두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울릉도와 독도 같은 경우는 삼국시대 이후에 완전히 일본의 우리나라 영토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일본의 어민들이 울릉도라든가 독도 쪽에 침범해 와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이 과정에서 숙종 때 안용복이라는 인물이 울릉도에 출몰하고 있는 일본의 어민을 갖다가 쫓아내고, 심지어 일본까지 건너가가지고 울릉도와 독도가 우리 조선의 영토임을 확인받고 돌아가는 모습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후에도 계속 일본의 어민들이 울릉도라든가 독도에 침입을 하게 되니까 침범해서 이런 그 어획
어로 활동을 하게 되니까는 조선 정부에서는 울릉도 경영에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나서게 되는 걸 볼 수가 있겠고, 또 울릉도에 주민을 갖다가 이주시켜서 실질적으로 실효적인 지배를 하게 되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울릉도를 그동안에는 강원도 삼척이라든가 이런 데 속해 있는 부속 도서로 봤었는데, 이제는 좀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울릉도에 군을 설치하게 되고, 그리고 관리를 파견해서 독도까지 관할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이어져 나가는 것, 이런 것들이 일본 관계에서 새롭게 대두되는 독도의 어떤 영유권을 갖다가 좀 더 강화시켜 나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상으로서 조선 후기 이제 대외 관계까지 여러 가지 모순점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서는 또 근대에 들어가게 되는 새로운 모습, 조선의 또 변화되는 모습을 또 함께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